한서윤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 서울 한복판에 있는 명동성당은 여러 사람의 축하와 관심이 모인 자리였다. 서윤은 오래전부터 이 날을 준비해왔다고 모두가 알고 있었고 한 가족은 물론 조 가족까지 기대와 의미를 담아 이 자리에 모였다. 많은 이들이 두 집안의 결합을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이며 앞으로의 삶이 평탄하리라 믿고 있었다. 특히 조민재와의 결혼은 주변에서도 여러 번 회자될 만큼 안정적인 선택으로 여겨졌고 민재의 아버지인 조창호가 강서구청의 구청장이라는 점은 이 결혼이 사회적으로도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였다. 사람들은 두 집안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 생각하며 예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결혼식이 막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갑작스럽게 들린 이상한 소리에 시선이 흩어지고 모든 이들이 이유를 찾기 위해 당황하던 찰나 익숙한 푸른빛의 작은 존재가 성당 내부로 들어왔다. 그 존재는 오래전부터 서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앵무새 쇼리였다. 쇼리는 서윤의 어머니인 중 미형과 20년 가까이 함께 지낸 반려조류로 미형의 마지막 시기까지 곁을 지켜온 존재였다. 그런데 미형이 세상을 떠난 날 쇼리가 갑자기 사라져 가족들조차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쇼리의 등장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서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 쇼리는 성당 안에서 갑자기 여러 말을 내뱉어 사람들의 주의를 한 번에 끌어당겼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혼란 속에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 순간 서윤은 오래전 기억과 감정이 뒤섞이며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감정에 빠져들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많은 것들이 묘하게 맞물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 단서를 마주하는 일은 없었다. 그럼에도 갑작스레 나타난 쇼리를 보자 미형의 부재가 다시 생생하게 다가왔고 설명할 수 없는 위기감이 서윤의 마음을 휘감았다. 이 쇼리가 내뱉은 말들은 평소 어머니가 가르쳤던 표현들과 닮아 있었고 그 소리는 서윤에게 오래전 어머니가 남긴 메시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사람들은 놀람을 감추지 못한 채 서로에게 이유를 묻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결혼식장이 유지해야 할 차분함은 완전히 사라졌다. 서윤은 점점 더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에게 쇼리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지막 기억이 담긴 존재였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욱 크게 다가왔다. 이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조민재와 조창호는 예식을 계속 진행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민재는 이 상황을 단순한 우연이라 여기고 싶어 했고 창호는 체면을 중시하는 성향답게 결혼식이 중단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듯한 기류를 풍겼다. 창호는 구청장으로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편이었고 특히 오늘처럼 여러 인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가장 경계했다. 그래서 그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서윤에게 결혼식을 마저 진행하자고 압박에 가까운 요구를 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이미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명동성당에 울려 퍼진 쇼리의 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아무리 마음을 다독여도 해소되지 않던 의문들이 갑작스레 표면으로 떠오르는 듯했다. 그러자 예식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했고 결혼을 이어가야 한다는 압박보다 어머니와 쇼리의 관계에 대한 기억이 더 크게 다가왔다. 그 순간 서윤은 누구의 설득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예정된 순서를 멈추게 되었다. 예식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축복을 기대하던 주변인들은 불편한 기류를 느끼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단순한 사고라 말하며 상황을 축소하려 했지만 누군가는 이 일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특히 몇몇 어른들은 갑작스러운 조류의 난입과 그것이 소리낸 말을 불길하게 받아들였다.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서윤에게 집중되었고 그 속에는 걱정과 의문, 그리고 판단이 뒤섞여 있었다. 이러한 시선들은 서윤을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고 자신의 감정조차 정리하기 어려운 상태로 몰아넣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서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놀람이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쇼리의 등장으로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미경은 평소 가족에게 불안을 주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의 삶에는 항상 설명하기 어려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업무와 관련해 고민이 많던 시기, 밤늦게까지 일하던 날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발병과 급작스러운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서윤에게는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 있었고 쇼리의 등장으로 그 퍼즐 조각들이 곧 맞춰질 수도 있다는 막연한 불안이 동시에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명동성당 안은 더 이상 축복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 자리는 어머니의 죽음, 숨겨진 비밀, 예식의 붕괴, 두 집안의 대비되는 태도, 그리고 쇼리라는 존재가 만들어낸 복잡한 감정이 뒤엉킨 공간이 되어 있었다. 서윤의 결혼식은 상징적인 의미를 잃어버렸고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아무도 이 상황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서윤의 인생이 이 순간을 기준으로 완전히 다른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아직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이 혼란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만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느끼고 있었다. 명동성당을 벗어난 직후 서윤은 정신을 가다듬을 틈도 없이 조창호의 강한 압박에 직면했다. 성당 밖으로 이동하자마자 창호는 주변 사람들을 잠시 물러나게 하며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는 마치 오늘 모든 일이 예고된 절차라는 듯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고 서윤에게 미리 작성된 혼전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그의 말투에는 설득이나 배려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결혼식을 반드시 오늘 끝내야 한다는 강박이 전면에 드러나 있었다. 서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무엇보다 어머니의 이름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마음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창호는 내일이 중 미경의 유언상 지정된 마지막 날짜라며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상속이 무효가 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 정보가 이미 문서로 명시되어 있다며 서윤이 지금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어머니가 남긴 재산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위협에 가까웠고 서윤은 낯선 압박 속에서 숨이 막히는 듯한 감정을 경험했다. 더욱이 어머니의 죽음은 당시에도 여러 의문을 남겼고 평소에도 서윤은 그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깊은 의문을 간직해왔다. 그런 상황에서 상속 문제까지 갑자기 거론되자 불안은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미경은 생전에 큰 재산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며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러나 강서구청 근무 기간 동안 모은 일부 자산과 서윤을 위해 마련해둔 투자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남긴 문서들이 유언장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다. 서윤은 어머니가 그런 유언을 남겼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는데 창호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행동했다. 이러한 태도는 서윤의 의심을 더욱 키웠고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로만 설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창호는 그런 의심을 고려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는 단지 자신과 아들의 계획이 흔들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고 결혼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 가족 간의 결속을 공식화하려는 목적만을 내세웠다. 민재 역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작게 말을 던졌지만 서윤에게 그 말들은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일방적이고 폐쇄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 속에서 서윤은 혼자 고립된 느낌을 받았다. 그녀에게는 이 문제를 보고 상담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어머니가 남긴 흔적조차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 진실을 좇아야 하는 부담감을 느껴야 했다. 결국 서윤은 창호의 강압적인 분위기와 주변의 시선 속에서 예식장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는 아직 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성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자 사람들은 여전히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고 분위기는 차갑게 굳어 있었다. 모두가 방금 벌어진 일을 떠올리며 속삭이고 있었지만 누군가 공개적으로 질문하거나 나설 정도로 용기를 내지는 못했다. 서윤은 자신을 향한 시선이 조심스럽게 쏟아지고 있음을 느꼈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곧 이어졌다. 이 예식이 다시 진행되기 직전 쇼리가 또다시 다른 말을 내뱉었다. 이번에는 분명히 특정한 메시지를 향한 듯한 말이었다. 그 말 속에는 창호의 이름과 미경의 죽음이 묘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소동이라고 치부하려던 이들은 이번 말을 듣고 한순간에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반응을 살피며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감각에 사로잡혔다. 이 쇼리가 말한 내용은 명확했고 그것은 단순히 흉내내기나 우연한 반복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의심을 던지는 문장이었다. 사람들 사이에 정적이 퍼지며 순간적으로 시선이 창호에게 향했다. 창호는 당황을 티내지 않으려는 듯 표정을 유지했지만 많은 이들이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스치는 미묘한 불편함을 포착했다. 이러한 반응은 이미 분위기를 압도했고 서윤의 심장에는 더욱 깊은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게다가 쇼리의 말은 단순히 누군가를 특정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것은 오래전에 미해결로 남았던 의문을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 어머니의 죽음에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는 점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서윤은 짧은 순간 안에서 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가 마지막 시기에 보였던 불안, 구청에서 겪었던 어려움, 주변에서 떠돌던 애매한 소문, 그리고 장례식 당일 갑작스레 사라져버린 쇼리까지. 그 모든 조각들이 지금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더 이상 이전의 결혼식과 같을 수 없었다. 민재는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지만 이미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묻혀버렸다. 창호는 주변의 시선을 일축하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쇼리가 발언한 순간 그의 계획은 크게 흔들렸다. 결혼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심과 감정이 교차하는 자리로 변화했고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사실만이 분명해졌다. 서윤은 마음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의 결혼식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보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자신이 모르고 있던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다. 쇼리는 분명히 어머니의 마지막 시기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존재였고 그 앵무새가 지금 이 자리에서 특정한 사람에 대해 의혹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서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떠오르고 그 감정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가리키는 듯했다. 결혼식장은 다시 침묵에 잠겼고 사람들은 변명도 위로도 하지 못한 채 상황을 지켜보았다. 쇼리의 말은 모두에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고 서윤은 더 이상 자신이 흔들리기만 하는 위치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직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향한 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열리기 시작했다는 점만큼은 확실히 실감하고 있었다. 성당 안의 분위기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쇼리의 충격적인 말이 울려 퍼진 직후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한도훈이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이며 결혼식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반응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오랜 불안과 의심이 폭발한 결과에 가까웠고 주변 사람들 역시 그의 격앙된 태도에 시선을 모았다. 그러나 창호는 이를 즉각 문제 삼았고 창호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들을 움직이면서 도훈을 현장에서 제지하도록 상황을 몰아갔다. 경찰들은 결혼식장이라는 민감한 장소에서의 충돌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결국 창호의 지시에 따라 도훈을 연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 광경을 지켜본 모든 사람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결혼식장에서 아버지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일이고 서윤에게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왜 이런 식으로 대응했는지 이해하려 했지만 그를 둘러싼 권력의 압박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껴지며 혼란이 깊어졌다. 창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서윤에게 다시 한번 경고했다. 결혼식이 지금 당장 완료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처지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말은 분명 협박이었고 그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상황을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주변 사람들도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결혼식은 기쁨을 나누는 자리여야 하지만 지금은 권력과 위협이 뒤섞인 음울한 대립의 현장으로 변해버렸다. 누구도 직접 개입할 용기를 내지 못했고 모두가 분위기에 무게에 짓눌리며 입을 다물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인물이 앞으로 나섰다.
바로 조민재의 여동생이자 서윤의 오랜 친구인 조하라였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담담하게 말을 꺼냈고 그 말은 이날의 혼란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했다. 하라는 결혼식 자체가 온전히 사랑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며 오랫동안 아버지 창호의 계획 아래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괴로워했다고 털어놓았다. 민재가 서윤에게 접근하게 된 과정 역시 순수한 교제가 아니라 창호가 정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백은 서윤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많은 하객들도 듣는 순간 숨을 삼키는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러나 하라의 고백은 아직 끝이 아니었다. 쇼리가 다시 한번 특이한 말을 반복하며 공기를 가르고 들어온 순간 하라는 표정이 굳어졌다. 쇼리의 말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것은 미형과 하라 사이의 비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말이었고 이를 들은 하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알고 있던 가족 관계가 사실은 진실의 일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하라는 자신이 미형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집안에서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어색함을 겪어왔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로 가족 문서를 확인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출생에 관한 기록이 기존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때부터 창호와 하이 중에 다급한 움직임이 이어졌다고 했다. 결국 진실을 파헤쳐 갈수록 자신이 미형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던 아이였다는 사실에 다다르게 되었고 그 이유가 창호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 때문이었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이 말이 성당 안에 퍼진 순간 분위기는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무거워졌다. 창호는 즉시 이를 부정하려 했지만 이미 하라의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감춰졌던 고통과 진실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하라의 말을 들으며 가족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상상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단순한 오해나 갈등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했다. 특히 하이중의 반응은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었다. 그녀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점점 표정이 무너져 내리며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이 남편 창호의 말만 믿고 살아왔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 여러 의심들을 묻어두었다. 그러나 하라의 고백과 쇼리의 외침은 그녀가 그동안 모른 척했던 의문들을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 자신이 키워온 딸이 사실 미처 알지 못했던 비극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깊은 충격에 빠뜨렸다. 서윤 역시 무너져가는 마음을 추스르기 어려웠다. 어머니 미형이 평생 감추고자 했던 상처가 이 자리에서 터져나온 것이었고 자신이 하라와 친구가 된 이유 또한 어쩌면 오랫동안 이어져온 보이지 않는 끈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끌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녀는 하라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고 동시에 자신이 겪고 있는 혼란이 단순히 결혼식의 파탄이 아니라 오랜 세월 묻혀있던 진실의 부재 때문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결혼식장은 더 이상 혼례를 위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오랜 진실과 비밀, 권력과 희생, 그리고 감춰진 비극이 터져나온 현장이 되었고 모든 사람은 그 무게를 견디기 어려워했다. 쇼리의 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전하고자 했던 진실의 마지막 흔적처럼 느껴졌고 그것은 미형이 남긴 흔적과도 맞닿아 있었다. 서윤은 이제 결혼 여부보다 더 큰 문제와 마주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죽음, 하라의 출생, 창호의 개입, 그리고 가족을 둘러싼 오랜 침묵.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는 현실이었다. 서윤은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다. 그 선택은 결혼식보다 훨씬 더 중요했고 그녀의 인생뿐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모든 시선이 여전히 무겁게 얽혀 있는 가운데 결혼식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3년 전 미형의 일상은 강서구청 회계팀에서의 업무로 가득했다. 그녀는 수년 동안 구청 예산 흐름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매우 강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 서류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출 기록이 반복적으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오라고 생각했으나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된 금액들이 계속 불일치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는 결론에 다가갔다. 그녀는 오래 근무해온 경험 덕분에 이런 형태의 숫자 왜곡이 결국 상부에서 주도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직감했다. 프로젝트 예산이 마치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해당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축소되어 집행된 정황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보고서 상으로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주민센터나 관련팀에서 공유되는 정보와 전혀 일치하지 않았고 담당자들의 설명도 모호했다. 미경은 이 일이 단순한 회계 부주의가 아니라 체계적인 조작일 수 있다는 생각에 더 깊이 자료를 들여다보게 되었다. 여러 장의 문서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결국 서류 속 부정의 흔적들이 모두 창호가 관여한 사업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사실을 안 순간부터 미경의 마음속에는 큰 부담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창호는 강서구청에서 영향력이 막강했고 주변에서 그의 행보를 문제 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진실을 모른 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아무리 조용한 생활을 원하더라도 공직자로서의 양심은 이 문제를 외면할 이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내부 보고를 고려했으나 창호가 이미 여러 팀에 깊숙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내부 고발이 오히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때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조용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는 것이었다. 매달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예산 서류, 계약 담당 부서에서 올라오는 인쇄본, 프로젝트 담당자가 남긴 메모들까지 가능한 모든 자료를 조금씩 모아 정리해 나갔다. 이 과정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되었고 그녀는 철저히 눈에 띄지 않도록 움직였다. 업무에 몰두하는 척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늘 긴장감이 떠나지 않았다.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그녀는 쇼리에게 특정 문장을 반복적으로 듣게 하며 기록처럼 남기려 했다. 쇼리는 오랜 시간 가족과 생활하며 사람의 말을 정확히 따라하는 능력이 있었고 미경은 그 능력이 언젠가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창호와 관련된 단어들을 작은 목소리로 반복하며 쇼리에게 익숙하게 만들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앵무새는 점점 그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기억해 나갔다. 이러한 행동은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되는 비밀스러운 과정이었고 그만큼 그녀의 불안은 더욱 깊어져 갔다. 증거 수집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을 때 그녀는 예전 직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지인을 떠올렸다. 그 지인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재직 중이었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이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는 대신 안전한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했고 업무 외 시간에 조용히 만나 자료의 일부를 전달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구체적인 의혹을 모두 밝히지 않았지만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과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달라는 요청만큼은 분명히 전했다. 지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자료를 보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점부터 미경은 자신이 이미 창호의 감시 아래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구청 내부에서 자신과 관련된 소문이 은근히 퍼지고 있었고 하루가 다르게 주변의 태도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일부 직원들은 그녀에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몇몇은 말을 아끼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녀는 이러한 분위기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진실을 포기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상보다 빠르게 위험이 찾아왔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감과 두통, 불규칙한 어지러움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과로라고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심해졌고 병원에서도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검사 결과는 애매했고 의사는 스트레스나 심장 관련 문제일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그녀는 설명되지 않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결국 이는 나중에 밝혀지듯 중금속 계열 독극물이 체내에 축적되면서 발생한 초기 증상이었지만 그녀는 당시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자 미경은 남은 자료들을 정리해두고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쇼리에게 익숙하게 들려주었던 문장들을 확인하며 마지막까지 그 문장들이 정확히 남아있는지 살폈고 자신이 사라진 뒤에도 무언가 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붙들었다. 또한 지검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추가 자료를 전달할 준비도 했지만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계획은 완전히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증상이 심해지던 어느 날 그녀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의료진은 심장 관련 질환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진단했고 주변 사람들도 오래된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창호 역시 장례식장에서 평소와 다르지 않은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의 개입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용히 움직였다. 그러나 미경이 남긴 조각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일부 자료는 서울중앙지검의 지인이 보관하고 있었고 쇼리는 여전히 그녀가 반복적으로 들려준 문장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가 생전에 준비해두었던 모든 과정은 그녀가 떠난 이후를 향한 것들이었고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순간을 기다리는 마지막 장치처럼 남아있었다. 그녀의 삶은 조용히 끝났지만 그가 남긴 흔적들은 점차 서로 연결되며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의 준비는 결혼식장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날의 혼란은 바로 이 순간들을 향한 시작에 불과했다. 미경이 감당해온 고독한 싸움은 결국 누군가에 의해 이어질 것이었고 그 진실은 더 이상 영원히 묻혀있을 수 없었다. 창호가 여전히 서류를 내밀며 서윤에게 서명을 강요하던 순간 성당 안에는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퍼져나갔다. 문 쪽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일렬로 들어왔고 그들의 등장만으로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팀이 공식 조끼를 착용한 채 나타났고 선두에는 공석에서도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검사 이경혜모가 서 있었다. 결혼식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검찰이 등장하는 상황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었고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한 채 숨을 삼켰다. 경혜모는 주저함 없이 앞으로 걸어나와 예식장의 중심에 섰다. 그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창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고 영장에는 부패 관련 혐의뿐 아니라 미경의 사망과 연결되는 정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문서에 적힌 항목들이 낭독되는 동안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그 중에서도 창호의 표정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이 자리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듯했고 이 상황을 단순한 오해로 치부하려 했지만 영장 내용은 너무 명확했다. 이경혜모는 영장 제시와 동시에 사건의 주요 근거들을 서류 가방에서 꺼냈다. 그것은 미경이 생전에 남긴 마지막 흔적들이었다. 허위 계약서, 금액이 조작된 예산 기록, 부서 간의 불일치 보고서, 담당자들의 음성 파일, 그리고 내부 직원들이 제출한 진술서까지 모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 자료들은 개인이 단독으로 수집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내용이었지만 미경은 이미 위험을 감수하고 여러 달에 걸쳐 이를 확보해 놓았던 것이다. 특히 수사팀이 공개한 한 음성 파일은 예식장의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 음성 속 화자는 창호가 지시한 방식대로 특정 약물을 사용해 미경의 건강을 악화시켰음을 털어놓고 있었다. 이 진술은 단순히 의혹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가담자의 고백이었기에 무게가 상당했다. 더 나아가 담당자는 자신이 지시받은 세부 과정까지 설명했고 독극물의 종류와 방식이 의학적으로 사망 원인을 감출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해 수사팀이 이 사건을 단순한 공직 비리로 끝낼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그 어떤 자료보다도 더 강력한 자료는 미경이 남긴 영상이었다. 수사팀은 현장에서 그 영상을 틀지는 않았지만 경혜모는 체포영장과 함께 그 영상 파일이 정식 증거로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미경의 얼굴이 담긴 영상이라는 말이 나오자 예식장 전체가 다시 한번 술렁였고 서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묻혀있던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창호는 검찰의 발표를 막기 위해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언급하며 반발했다. 그는 강서구청장이라는 직함을 강조하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미 서울중앙지검의 승인과 서울고등법원의 영장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창호는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음을 느끼자 점점 격앙된 목소리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가 흔들릴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냉정하게 바뀌어 갔다. 예전 같으면 그의 말에 동조하거나 침묵했던 이들도 지금은 그에게서 눈을 돌리고 있었다. 이때 하라는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자신의 존재가 미형의 상처와 강제된 선택의 산물임을 알게 된 데 이어 지금 이 순간 어머니를 해친 사람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감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였다.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따르려 했던 아버지가 사실상 자신의 생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에 무너지고 있었고, 자신이 아버지의 계획에 이용되었다는 사실까지 떠올리자 더욱 깊은 죄책감과 혼란에 빠져들었다. 서윤 역시 하라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잠겼다. 그녀는 하라가 친구로서 자신의 곁을 지켜온 시간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하라가 어떤 비밀을 혼자 감당해왔는지 떠올리자 마음 한편에서 무거운 책임감이 생겨났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히 친구가 아니라 알고 보니 같은 어머니의 피를 나눈 존재였다는 사실이 서윤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검찰은 창호에게 즉시 동행을 요구하며 조사 절차를 안내했다. 창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주변의 지지를 호소했지만 더 이상 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움직임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들이 가져온 자료는 이미 확실한 증거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민재는 충격의 말을 잃었고 자신의 아버지가 이런 혐의들로 체포되는 현장을 보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역시 아버지의 권위를 등에 업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고 자신이 어떤 과정으로 서윤과 관계를 이어왔는지 떠올리며 깊은 후회를 느끼고 있었다. 이 예식장은 더 이상 결혼식이라고 부를 수 없는 분위기로 변해 있었다. 모든 사람이 당황과 충격 속에 서 있었고 검찰의 공식 절차는 이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체포가 이루어지는 순간 많은 이들은 비로소 미형이 평생 조용히 쌓아온 현실을 마주한 듯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녀가 생전에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고독, 그리고 정의를 위해 남긴 모든 준비가 이 순간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수사팀이 창호를 데리고 예식장을 벗어나자 남겨진 사람들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서윤은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하라는 자신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형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제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두 사람의 미래를 바꾸는 결정적 증거가 되어 있었고 그 진실은 결코 다시 묻힐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혼식장은 정의와 진실이 충돌하는 현장이 되었다. 혐의는 단순한 부패를 넘어 생명을 앗아간 범죄와 얽혀 있었고 그동안 억눌려 있던 진실은 더 이상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서윤과 하라는 이 순간이 자신들의 삶뿐 아니라 미형의 존재를 다시 세상에 증명하는 시작임을 깊이 실감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창호의 첫 공판은 이미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었다. 언론은 여러 날 전부터 그의 혐의와 미형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집중적으로 보도했고 법원 앞에는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려는 시민들과 취재진이 모여 있었다. 공판이 시작되자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단순한 부패 사건을 넘어선 중대한 형사 사건임을 분명히 했고 검찰 역시 방대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시작했다. 사건은 이미 사회적 파장이 컸고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가운데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법정에서는 먼저 미형이 남긴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 그녀는 건강이 크게 악화된 상태였지만 정신은 또렷했고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강서구청 회계 업무를 통해 발견한 여러 비리를 설명하며 그 과정에서 창호가 어떤 방식으로 압박을 가해왔는지 조목조목 밝히기 시작했다. 또한 자신이 느꼈던 두려움, 가까워지는 위협,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남겨야만 했던 절박한 이유를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기록해 두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고 방청석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고통을 마주하며 깊은 충격에 빠졌다. 검찰은 영상이 끝난 뒤 그동안 수집된 객관적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회계 조작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문서들, 부서 간 보고의 불일치 기록,
위조된 계약서, 프로젝트 예산 흐름의 분석 자료까지 모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또한 미경이 남긴 USB 안에는 여러 개의 녹음 파일이 있었고 그 중에는 창호가 비리를 덮기 위해 특정 부서에 압박을 가하는 음성도 포함되어 있었다. 검찰은 이 녹음들을 재판부 앞에서 차례로 공개했다. 녹음에서 드러난 창호의 태도는 공직자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위협적이고 독단적인 말투였고 이 자료들은 그의 권력 남용을 명백히 보여주는 근거가 되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독극물을 투여한 실행 가담자의 법정 진술이었다. 그는 검찰의 보호 아래 등장해 자신이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어떤 절차로 약물을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인정했다. 또한 자신이 단독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창호의 직접적인 지시 아래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돈을 받고 일시적으로 관여했다고 생각했지만 미경의 상태가 심각해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의 진술을 통해 사건은 더 이상 의혹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았고 실제로 계획되고 실행된 범죄로 규정되기 시작했다. 검찰은 이어서 서윤과 하라를 증인으로 호명했다. 두 사람은 법정에 서며 각각 자신이 알고 있는 과정을 차분하고 진솔하게 설명했다. 서윤은 어머니가 생전 남몰래 어떤 불안 속에서 살았는지, 점점 건강이 악화되는 가운데 왜 병원에서도 명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숨기려 했던 사실이 무엇이었는지를 자신의 기억 속에서 꺼내어 전했다. 그녀는 미경의 침착함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뒤늦게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니었음을 밝혔다. 하라는 자신이 우연히 알게 된 출생의 진실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창호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과 가족을 통제했는지를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왜 미경과 서윤에게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는지, 왜 자신이 늘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의 혼란 속에서 자라야 했는지를 고백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버지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을 숨기고 있었음을 깨닫는 과정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이제는 미경의 자녀로서 진실을 바로 잡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두 자매의 증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들의 말에는 적개심보다도 상처를 마주해야 했던 용기와 슬픔이 담겨 있었고 이 사건이 단순히 법적 판단을 넘어 한 가족의 붕괴와 재탄생의 과정이라는 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그들의 증언을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로 기록했고 검찰 역시 두 사람이 제공한 진술이 전체 퍼즐을 완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창호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계속되자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재판부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를 부정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방청석의 공감을 얻지 못했으며 오히려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다. 그는 자신이 정치적 음모의 희생자라고 주장했지만 검찰과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결국 자신이 감춰온 어두운 진실을 드러내는데 일조하게 되었다. 장기간의 심리가 끝난 뒤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다. 미경의 죽음에 대한 책임, 공금 횡령, 권력 남용, 문서 위조, 부서 협박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그에 따른 최종 판결은 무기징역이었다. 재판부는 그의 범죄가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결코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밝혔다. 민재 역시 동조 혐의가 인정되어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결국 법정에서 마주해야 했고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특권과 지위는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은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다. 서윤과 하라는 이 모든 과정이 끝났음에도 쉽게 숨을 고르지 못했지만 적어도 어머니 미경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녀들이 품고 있던 오랜 의문과 상처는 이제 법의 이름으로 증명되었다. 미경이 남긴 마지막 흔적은 결국 정의로 이어졌고 두 자매는 이제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조금씩 시작하고 있었다. 창호의 모든 범죄가 법정에서 확인된 뒤 한도훈은 억울한 구금 상태가 해소되며 석방되었다. 그는 갑작스럽게 벌어진 사건들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딸 서윤을 다시 마주한 순간 복잡한 감정보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밀려왔다. 자신이 목격한 혼란의 중심에 딸이 있었다는 사실은 쉽게 떨칠 수 없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다는 점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서윤 역시 아버지가 풀려났다는 사실을 듣고 긴장된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을 품고 있었고 이번 사건을 통해 그와의 관계를 다시 정리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얻게 되었다. 석방 절차가 끝난 뒤 세 사람은 마포구에 있는 가족의 오래된 아파트로 향했다. 이곳은 여러 해 동안 특별한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공간이었고 미형의 흔적 또한 곳곳에 남아 있었다. 세 사람 모두 그 아파트에 머무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곳에서 마주해야 할 진실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그동안 회피해왔던 기억들이 서서히 떠올랐고 마침내 해결해야 할 마지막 조각에 다가선 듯한 묘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미형이 생전에 남겨놓은 편지들을 꺼내어 읽기로 했다. 편지는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조금 전 정리해둔 것으로 보였고 각각의 봉투에는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이 깔끔한 필체로 담겨 있었다. 첫 번째 편지는 서윤에게 향해 있었다. 그 편지에는 미형이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감추어야만 했던 여러 사실 때문에 늘 미안함을 품고 살았다는 고백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편지 속의 문장을 따라가며 어머니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다시 떠올렸고 그녀가 죽기 전까지 어떤 마음으로 버텨왔는지 새삼 이해하게 되었다. 두 번째 편지는 하라에게 남겨진 것이었다. 봉투를 열기 전 하라는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도 있었다. 그러나 편지 속 내용은 따뜻한 말로 가득했다. 미형은 하라가 태어났을 당시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왜 어쩔 수 없이 딸을 곁에 둘 수 없었는지, 그리고 평생 후회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또한 하라가 성장하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담담히 적어놓았고 언젠가 두 딸이 서로를 알아보고 다시 연결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까지 남겨두었다. 이 편지를 읽은 하라는 복잡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자신에게 이런 사연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느껴지는 편지글을 통해 비로소 감정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피해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애타게 찾고 싶은 가족이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흔들렸고 오랫동안 품어왔던 정체성의 혼란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세 번째 편지는 도훈을 위한 것이었다. 미형은 그에게도 자신의 비밀을 다 털어놓지는 못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들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들이 모두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남겨진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랐다고 적어놓았다. 도훈은 편지를 읽으며 미형이 평생 감당해온 무게를 처음으로 실감했고 자신이 놓친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이 편지를 모두 읽은 뒤 쇼리가 갑자기 한쪽으로 이동하더니 특정 서랍 앞에서 울음을 반복했다. 마치 안내하듯 움직이는 모습은 세 사람의 시선을 그곳에 고정시켰고 결국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다. 상자 속에는 작은 금속 열쇠와 함께 봉인된 서류들이 있었다. 열쇠는 미형이 생전에 사용하던 개인 금고의 것이었고 서류들에는 DNA 감정서, 추가적인 재정 관련 기록, 그리고 마지막 영상 녹화를 남긴 이유를 설명하는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이 자료들은 앞선 증거들을 보완하는 동시에 두 딸을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세 사람은 그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미형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왔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결정은 두 딸에게 진실을 남기기 위한 것이었고 동시에 창호의 권력에 맞서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서윤과 하라는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느꼈다. 이제 그들은 어머니의 뜻을 이어 서로를 지켜주는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기 시작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김하이중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현관 앞에 서 있었고 두 손을 모은 채 오랜 망설임 끝에 어렵게 인사를 건넸다. 서윤과 하라는 잠시 당황했지만
그녀의 표정을 보는 순간 방문의 이유를 곧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하이중은 그동안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창호의 영향 아래 어떤 식으로 조종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무지와 침묵으로 인해 두 사람에게 어떤 상처가 남았는지를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변명 없이 사과했고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었음을 인정했다.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 느껴졌고 서윤과 하라는 예상보다 복잡한 감정을 품게 되었다. 하이중이 완벽한 가해자는 아니었고 오히려 오랫동안 조종당한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두 사람에게 전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세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갈등이 아닌 공감 속에서 관계를 다시 정리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마침내 서윤, 하라, 그리고 하이중은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했다. 이 선택은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각자의 상처를 안고 있는 세 사람이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경이 남긴 편지처럼 결국 서로에게 의지할 가족을 찾은 셈이었다. 이 결정은 과거의 고통을 완전히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극복해 나가기 위한 과정이었다. 세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서로를 지지해 나갈 준비만큼은 확실히 되어 있었다. 미경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그들에게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삶의 기반이 되었고 세 사람의 미래는 이제 새로운 의미를 향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1년이 흐른 뒤 세 사람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흐름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직후부터 서윤과 하라는 어머니가 생전에 바라던 방향을 함께 고민했고 결국 그 바람을 구체적인 형태로 실현하기로 결심했다. 그 결과 서울 한복판에 미경지원센터라는 이름의 기관이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여성가족부의 공식 감독 아래 운영되었고 권력남용, 가족 내 폭력, 지역 부패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돕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센터의 명칭에는 미경의 이름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고 이는 두 자매가 어머니에게 느끼는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내는 방식이기도 했다. 센터 설립 과정에서 도훈은 행정적인 절차와 재정적 지원을 맡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 기초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서윤은 센터의 운영 총괄을 맡으며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그녀는 여러 공공기관을 오가며 협력 체계를 구축했고 피해자 지원 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정비했다. 하라는 심리상담가로서 역할을 맡아 피해자 개개인의 이야기를 듣고 회복을 돕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마음의 상처가 어떤 방식으로 남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경험을 토대로 상담 과정에서 깊은 공감과 신뢰를 이끌어냈다. 센터는 설립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다. 미경 사건이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은 만큼 그 이름을 딴 기관이 갖는 상징성은 매우 컸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대와 믿음으로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이곳을 찾아와 자신이 겪은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고 센터는 그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센터 내부의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운영되었고 어떠한 사건이든 외부의 압력이나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원칙이 명확했다. 특히 쇼리의 존재는 센터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다. 센터의 안내 데스크 근처에는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쇼리는 조용히 머물며 직원들과 내방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사람들은 쇼리를 보며 진실이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자연스럽게 떠올렸고 이는 센터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쇼리는 자신이 들었던 말들을 가끔 반복하며 사람들에게 미묘한 위로를 주기도 했고 피해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뜻밖의 평안을 느끼기도 했다. 센터가 자리 잡아가면서 지역사회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여러 공공기관은 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내부 절차를 개선하기 시작했고 부패나 권력 남용에 대한 감시체계 역시 더 강화되었다. 일부 지자체는 미경 사건을 교육자료로 삼아 공무원 대상 윤리교육을 강화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투명한 운영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센터의 영향력 때문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용기가 결국 사회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 결과이기도 했다. 서윤과 하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가 남긴 흔적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더 많이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를 자매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도 많은 고민을 나누었고,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순간마다 대화를 통해 관계를 다져나갔다. 가끔은 미경이 남긴 편지를 다시 펼쳐보며 그 의미를 되새기기도 했고,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며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새롭게 만들어갔다. 도훈 역시 두 딸의 관계가 조금씩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센터가 개관한 지 1년이 되는 날, 세 사람은 마침내 강릉 바닷가로 향했다. 미경의 유고를 모신 작은 항아리를 들고 바닷가에 도착하자 그들은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좋아하던 곳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이곳에서 느꼈던 평온함과 자유가 세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듯했고 서로의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두 자매는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들고 바닷가로 걸어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 순간 그들은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감정을 느꼈고 어머니가 그들에게 남긴 도전과 희망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유고를 바다에 흩날린 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들이 겪어온 모든 일들이 스쳐 지나갔고 그 시간들은 누군가에게는 고통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서윤은 어머니가 남긴 용기가 지금의 자신을 이 자리에 세웠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라는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결국 되찾을 수 있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도훈은 오랜 시간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내려놓고 새로운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떠올리며 마음속 결심을 굳혀갔다. 세 사람은 천천히 바닷가를 떠나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만든 센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나갈 것이며 미경이 생전에 품었던 진실에 대한 믿음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녀의 이름을 건 센터는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정의와 용기가 어떤 형태로 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과거를 넘어 미래를 정직하게 바라보려는 세 사람의 의지가 있었다. 그날 이후 미경 지원센터는 더 많은 이들이 찾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았다. 사람들은 이 기관의 존재를 통해 진실이 왜 숨겨져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정의가 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어떤 결말이 주어지든 누군가의 용기 있는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세 사람은 삶의 무게가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서로를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자연스럽게 깨달았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길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그 길 위에는 누군가가 남긴 선한 의지와 사랑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났지만 미경이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한 가지 마음이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사랑은 결국 누군가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한다는 믿음. 감사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함께 해주셨기에 이 이야기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소중한 메시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진실과 용기는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묵묵히 싸우고 또 누군가는 그 뜻을 이어받아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든다는 사실이 큰 울림을 줍니다. 서로를 의심하기보다 믿고 뒤로 물러서기보다 앞으로 나아가며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진심을 담아 전한다면 결국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이 남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각 인물이 보여준 선택과 용기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필요한 가치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 가족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